구체적인 성별 관련 주제들,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적절한 성별 관련 주제들을 파악하는 작업은 경계선 정신병리의 핵심 측면이기도 한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복잡해진다. 정체성 혼란은 남성성, 여성성, 남성, 여성,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혹은 이러한 정체성들이 혼합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여러 형태의 도착적인 성적 판타지나 행동이 자주 발현되면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며, 이로 인해 경계선 환자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은 어떤 성적 만족을 원하는지와 관련해 의구심을 품게 된다. 경계선 환자는 이처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젠더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를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여성 경계선 환자의 경우 남성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이고 유혹적인 자세를 취하면 자신이 갈망하는 모성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학습했을 수도 있다. 이 곤경에 처한 소녀를 마주한 일부 남성 치료자는 환자를 곤경으로부터 구해줄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원 행위가 명백히 성적인 색채를 띠면서 성적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자는 그러한 성적 관계가 환자의 갈망을 충족해주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환자가 페니스보다는 여성의 가슴, 모성적 돌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남성 경계선 환자는 문화로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싶은 자신의 갈망을 두고 상당한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과한 남성성을 과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수동적인 소망을 부인하려 할 수도 있다. 여성 치료자는 이러한 환자가 갖고 있는 마초적인 특성에 성적으로 매료되는 동시에 환자의 과시적 겉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악의의 모습을 감지하면서 자신의 모성 본능이 자극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감정들의 뒤섞임은 좋은 여자라면 이 남성 환자를 변화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는 치료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환상과 연관된 경우도 많다. 또한 상대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여성 치료자와 남성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적 위법 행위를 검토해 보면 특정한 역전이가 상연되는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연관된 수많은 사례는 장난꾸러기 같으면서도 매력적이며 약물남용 및 경계선 인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남성 환자에게 여성 치료자가 끌리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때 치료자는 환자에게 강하게 매료되며 자신의 사랑이 환자를 정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은 제대로 된 여자가 난봉꾼 같은 남자를 길들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미국 문학 및 영화 속의 유서 깊은 문화적 신화와도 부합한다. 여성 치료자와 남성 환자의 관계에서는 그 외에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펄스는 여성 치료자, 남성 환자라는 성별 조합에서 발생하는 색정전이의 경우 남성 환자가 자신의 색정전이를 자각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동안 치료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여자에게 전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 치료자는 성기적 끌림뿐만 아니라 모성 욕망까지 결부된 전성기적 감정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여성 치료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치료가 색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 환자 못지않게 저항할 수도 있다. 다음의 임상사파는 이 점을 보여준다. 22세 남성 경계선 환자 P는 38세 여성 치료자 K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신치료 과정 중 환자는 치료자를 향한 의식적인 성적 갈망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환자의 행동은 그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던 무의식적인 색정 소망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환자는 치료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치료자 남편의 사진을 두 차례 덮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회의 도중에 셔츠를 풀어 그동안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한 결과를 치료자에게 보여준 적도 두 차례나 있었다. 한 번은 회기가 끝나고 문 쪽으로 다가가 치료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선생님 엉덩이에 제 손이 닿을 뻔했네요. 어느 남성 환자와 여성 치료자의 성관계 의혹 사건이 뉴스를 통해 선정적인 방식으로 보도되자 환자는 치료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비도덕적인 치료자는 전문가 자격을 박탈당해야 한다고 치료자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다. 환자는 자신의 색정전이를 다른 쪽으로 행동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치료를 한 지 약 1년이 지나자 환자는 성매매자가 자주 드나드는 바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치료자는 환자가 에이즈에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고 성생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환자에게 당부하기 시작했다. 환자가 실제로 성매매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치료자는 환자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치료자는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환자를 보호해도 될지와 관련해 외부의 의견에 얻고자 자문을 했고, 전문가는 색정전이 역전이의 역동 쪽으로 치료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치료자는 환자가 색정전이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은 주저해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저해왔던 행동에 대해 고심해보던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에게 성적으로 끌렸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자신이 환자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실을 비웃으며 모욕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치료자는 이런 환상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보다가 환자가 자신이 어울린 성매매자들의 몸매가 완벽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다는 사실과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은 그들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색정전이와 관련된 환자의 저항에 공모함으로써 모욕과 조롱을 피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또한 치료자는 환자가 근육을 보여주었을 때 마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라며 으스대는 어린 남자아이를 대하려는 듯 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료자도 환자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성적 측면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치료자는 환자의 그러한 행동을 전성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 했다. 환자의 행동 중에서 일부 측면은 분명 전성기적이었지만 그보다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던 성적인 측면을 치료 과정 중에 언급하는 것은 환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치료자와 환자가 모두 남성일 경우 어떤 환자는 명백히 동성애적 혹은 동성애화된 전이를 통해 치료자에게 상당한 불안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러한 동성애적 갈망을 체계적으로 탐구해보면 모성과 양육을 원하는 원초적 소망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남성 환자는 남성 치료자에 의해 자극된 자신의 성적 소망이나 의존적 소망에 두려움을 느끼고 퇴행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치료자가 하는 모든 말에 지나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치료자는 표면 아래에 있는 환자의 의존적 소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제5장에 제시한 환자 S와의 상세한 임상 사례는 이러한 전이 역전이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여성 치료자가 여성 환자를 치료할 때는 치료의 시작 시점에서 이상화 전이가 자주 발생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환자 Y와의 임상 사례에 나타나 있듯이 환자는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어머니의 돌봄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욕구가 마침내 충족되리라는 기대를 품을 수도 있다. 환자 Y와의 임상 사례에서처럼 환자의 소망이 치료자의 젖을 빨고 싶다는 욕망으로 구체화되어 표현될 경우 치료자는 그러한 소망의 동성애적 측면으로 인해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가 가진 원색적이고 숨김없는 원초적인 유아기적 소망은 치료자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치료자는 환자에 의해 젖이 다 말라버리거나 환자와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머지않아 치료자는 환자가 지닌 구강기적 소망의 동족 상장적 측면이 치료자의 능력, 즉 타인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공한 전문가로서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강렬한 시기심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상화가 진행되면 그에 뒤따라 시기심과 분노가 자주 발생하며 치료자는 환자의 경멸이 표출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엔이 지적했듯이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상을 남용하는 행위는 종종 막대한 공격성과 시기심을 감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성별 관련 주제들이라고 해서 조금 느슨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뭐 이런 이론적인 틀이라기보다.
성별 이슈와 관련되는 다양한 임상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어떻다 이런 단정적인 것보다 어떤 면은 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거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졌던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은 이런 엄마의 피부와 접촉하고 싶은 욕구 이런 어떤 센슈얼한 니드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이런 유아적인 성적 접촉, 그 유아기적 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쩌면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아기의 접촉 욕구 자체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아적인 성욕이라는 게 유아 성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용어가 적합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의존적인 욕구가 어떤 성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가 혁신적인 그 당시에는 샤킹한 얘기를 함으로써 유아 성욕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의 득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사회 상황 속에서는 너무 억압이 심한 사회 속에서 성적인 욕구들이 표현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너무 성적 욕구들이 억압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이론들이 큰 역할을 한 부분은 있긴 한데 유아 성욕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생긴 것이죠. 성욕이란 원래 개념은 남녀 간에 자녀를 얻기 위한 이러한 어른들이 가지는 어덜트 성욕을 성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이론화 과정 속에서 유아들의 접촉 본능과 같은 이런 센셜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초기에 아이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이기고 싶은 욕구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어떤 성욕이라는 섹슈얼리티의 부분 성욕이라는 이론을 주창을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 모두를 다 성적인 어떤 퍼스펙티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론이 많은 폐해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어떠한 니드가 있고 어떤 욕망이 있고 하는 것을 조금 선별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유아 성욕이라는 큰 용어 속에서 오히려 이게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상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른들의 성욕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투사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디스토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서적인 아이들의 정서적인 욕구나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발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떤 용어를 쓰지 말고 조금 더 실제 리얼리티를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큰 그림으로 섹슈얼리티라는 이런 용어 가지고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자체를.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더 모호하게 만들어지고 컨셉츄얼 언더스탠딩 관념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니까 실제 컨셉츄얼 언더스탠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실제 지각하고 실제 경험들하고 우리가 상담자가 컨셉츄얼 언더스탠딩 말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쪽이죠. 실제 이분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가 공감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개념에 집착함으로써 어떤 이론의 틀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장애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성이라고 할 때 이게 어른들의 성욕과 유아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용어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실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들이 어떤 환경,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를 느꼈고 어떤 욕구를 느꼈는지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리반이 했듯이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탐색하지 않고 우리가 이론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강기 성욕, 남근기 성욕, 항문기 성욕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로 파악해서 들어가서 당신은 이래서 강박적이고 이래서 중독이 생겼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가버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구체적인 체험을 우리가 회피하는 결과 어쩌면 상담자의 역전이 저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분의 페인에 동참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관념으로 그냥 컨셉츄얼리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분을 나하고 이 얘기를 끌고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기서 말하는 뭐 성애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나름 그 어떤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의사소통의 방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 근데 정서가 건드려지면은 그 사람은 그쪽으로 자꾸 움직여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돼서 그거를 뭐랄까요 좀 금지가 되는 듯한 느낌이나 아니면은 뭐라 할까요 그 저항하면서 막 그 난감해하고 막 막아내면은 이게 더 이상 대화가 자체가 진전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수치심이나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또 해야 되니까 그 상당한 그 뭐 상담자 입장에서 역전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될 수 있는 견뎌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런 어떤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화라 그럴까요? 정서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피할 수 있는 적절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상담자의 통찰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 상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뭐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내담자하고 좀 장기간 이 관계가 되면 한 번은 겪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이 주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상담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이걸 예전 같았으면 저항이라고 할까? 못 본 척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떤 이유를 대서 끝을 내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그런 방식은 회피인 것 같고 네. 그런데 불편하고 이런 그렇죠. 예 상담을 계속 하자니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런 좀 난감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 정확하게 뭐 확실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정신분석을 공부 안 했다면 상담 이외의 관계를 맺었을 것 같아요. 밥을 같이 바로 먹다거나 그러니까 러브 트랜스퍼런스라는 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아 성욕보다는 조금 더 고차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건 실제는 이라틱 트랜스퍼런스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좀 더 성숙한 관계, 신경증적 레벨에 간 분들하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금 성숙한 성적 욕구이기 때문에 상담자도 그것이 굉장히 유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무 유아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셔. 그걸 통찰하거나 그걸 해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끌릴 만한 레벨의 정서가 다가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러브 트랜스퍼런스 상황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 낭만적인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상대방에게 생겨나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역전이가 생겨나니까, 이 정서는 유아적인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치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뭔가 또 상담 이외에 어떤 뭐 카톡이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소통을 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경계를 명확하게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그게 되게, 그래서 상담 시간에 좀 힘들고 뭐 해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엉망진창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실제로 그 지점에서 실패한 분석가들이 꽤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그러한 본인의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니드가 남아있는 분 같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숙한 성애적인 욕구가 남아있어서 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역전으로 들어오는 그 정서들, 그러니까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그 정서와 주파수가 맞는 내 정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정서적으로 그냥 컨테인하고 경계를, 이 치료 세팅에 이게 팬터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 트랜스퍼런스 정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 않고 이거 자체를 here and now의 정서로만 봐버리는, 실제 정서이긴 하지만 연원, 소스 자체가 나라는 독립된 인격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이상화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정서, 원대상 속에서 자기가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그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소망했던 그 정서, 그 정서가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팬터시에 기원한 리얼 필링인데, 이 리얼 필링이 이게 맞는데 소스 자체가 연원이 현재 나라는 대상이 객관적, 이분에게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상인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이 점에 대한 통찰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팬터시와 리얼리티를 식별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리얼리티 테스팅이 거기서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일정 부분. 완벽하게 뭐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팬터시를 기원으로 하는 리얼리티 센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팬터시하고 상관없는 나에게 이끌려오는 사람이라고, 내가 매력적이어서 이분 느끼는 거고, 또 내가 느끼는 저분에 대한 정서도 저분이 정말 귀한 사람이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으로 리얼리티 정서로 오는데, 그 연원은 팬터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게 이중적인 이런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성찰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자나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식별에 실패해서 큰 사회적인 무리가 되거나 아니 개인적인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치료 세팅이라고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전장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 세팅이 아닌 그런,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과 사가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원래. 그 지점이 굉장히 더 네. 어렵죠. 그런 쪽에서 그 상담을 배우면 라포를 형성하라, 신뢰관계를 형성하라고 그러는데,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김동환님 말씀하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를 커피 마시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런 활동처럼 여겨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게 권장되는 상황이죠. 어떤 말이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그 내담자가 추구하는 게 그게 하나의 성애적인 걸 갖다가 그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에 끌려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거 모를 때에 진짜 말 그대로 정신을 안 차리면은 거기에 상황이 휘말려 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냐 이 말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 불공평하게 대하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 혹시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직접 면대면으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줌으로도 하시나요? 우리 저 같은 김동완, 줌요? 줌? 네, 네. 저희 줌을 아, 쓰잖아요. 예,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줌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한 이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주제가 약간 조금 다르게 조금 경험될 수도 있나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대면을 하면 확실히 그 정서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더 생생하고 그 적시에 알아차리는 것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줌으로 하면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 화면 속에서 감지되는 게 좀 이렇게 필터가 되는 것 같처럼 좀 그래서 약간 인지적인 측면에 좀 약간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뭐 역전이에 이렇게 되게 강하게 뭔가 이렇게 일상에는 그런 또 안 되는 장점도 일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대면을 하고 싶어요. 네. 줌으로는 처음부터 줌으로 시작한 사람은 대면으로 돌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위험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역전이 말씀하신 어떤 면은 우리는 역전이를 적절하게 다뤄야 되는데 객관적 역전이를. 근데 그 객관적 역전이도 사실은 치료자나 상담자가 그걸 견디기가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역전이가 어렵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안 그러면 회피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을 딱 끼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목사의 표시가 나는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딱 입으면서 그걸로 자기를 그 말하자면 방패로 삼아 버리니까 그러면 내담자는 그걸 인식하고는 그걸 안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뭐라면 아까 필터링 말씀하셨지만은 가식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사실 이 화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잖아요. 손을 떨고 있는지 다리를 떨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담자들은 줌이나 저 내담자 중에는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얼굴도 안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내담자가 있고 그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마음이 그런 거죠. 약간 아직까지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어서 좀 가리고 많은 경우 얼굴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줌으로 하는데도 카메라를 어떻게 이상하게 해서 머리만 이것만 보여.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처음에는 카메라를 좀 조정해서 보자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침해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좀 용인하고도 하긴 했는데, 예. 어떤 때는 얼굴을 내놓고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게 방어죠. 더라고요. 예. 그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분석의 경우에는 화면을 보고 하는 것이 좀 더 불편해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전화로 하는 거가 조금 더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화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의자가 환자가 내담자 아주 클래식한 그거에서는 내담자가 누워 있는 그게 그 치료사의 시선을 보지 않지 않아요? 그 안 보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전화로 네.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원형에 제일 가까운 것으로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아까 줌 얘기를 꺼내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른 누구랑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치료의 틀 안에 넣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치료의 링 위에 올라가서 이 치료의 틀 안에 넣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치료의 틀이 있고 또 줌이라는 것도 이 화면의 틀 안에 또 이중으로 갖다 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그 역전이가 이게 성애적인 어떤 역전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치료사 선생님들의 그게 재량과 그런 거에 따랐지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일 수가 있어가지고 줌이 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게 또 선호되지 않으면 또 아까 김동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게 다 경험이 되더라도 그냥 다 면대면으로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치료 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어떤 거리두기 같은 거를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분 같으면은 줌이나 아니면은 신 교수님 같이 진짜 전화로 했을 때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화면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서 자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내담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진짜 전화가 더 편할 수도 있겠고, 이게 단순히 그냥 전달하는 도구임에서 넘어서가지고 지금 역전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형태를 경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이나 역전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은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것을 정신분석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 속에는 줌을 통하는 영상으로 하는 것 자체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이신경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체험들, 그 직접적인 체험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분석적 치료, 그리고 사이코애널리틱 테라피 정도지 진정한 정신분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전이신경증이라는 그런 이론에 충실하신 분 중에는. 그런데 치료자나 또 내담자의 중에는 그러니까 뉴라틱한 내담자들과 보드라인 레벨의 내담자가 다를 것으로 느껴져요. 보드라인 내담자들 중에는 어떤 세퍼레이션 행사가 굉장히 크신 분들, 분리불안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도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우에 따른 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상으로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이게 자기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죠. 그래서 실제 임상 치료에서도 카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카우치가 너무 힘들어서 대면 그냥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줌에서도 줌으로 할 것이냐 전화로 할 것이냐 이런 차이들도 또 생겨나는 거죠. 교수님이 전화 이야기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정서가 더 잘 읽혀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제가 얼굴을 보고는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에서 감지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사람 얼굴은 표정으로 속일 수 있대요. 연기자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목소리는 못 속인다 하더라고요. 그 톤이나 뭐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가 봐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사실 그 소리를 대기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든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가만 보면 분명히 얼굴을 안 보고 있다가 말을 들었는데 분명히 저분이 슬프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목소리에서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얼굴을 마주 딱 보니까 전혀 슬퍼하지 않는 표정으로 표정이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해 보니까 목소리는 훨씬 더 드러나는 느낌이 그게 그러니까 조금 목소리는 어떤 면에서 목소리는 더 무의식의 영향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꼭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떤 얼굴을 안 보면 더 교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지만 또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항이 더 내려가는 것을 느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감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시각이 제일 분석적인 어떤 그 감각이거든요. 시각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시각을 차단을 하고 청각적일 때 사람이 훨씬 더 감성적이 돼요. 그러니까 감성적이죠. 예, 그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거기에 끝에 있는 게 후각이고 아무튼 사람이 시각이 과학의 시작도 시각이듯이 관찰과 분석에 의한 것이듯이 사람이 시각으로는 굉장히 분석적인 이게 굉장히 발달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아까 김동원 선생님 얘기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소리를 잘 못 듣는 그런 막 예민한 것도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가 막 시끄러우면은 제일 막 이렇게 되고 사람이 그거 할 때도 이 소리에 훨씬 더 저는 많이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료사 선생님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또는 또 용도에 따라서 어떤 니드에 따라서 또 편한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 전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지금 첫 시간에 얘기한 거기 그 선생님과 이렇게 그 서로 상담해주는 이런 거를 전화 통화로 하는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도. 오히려 편안하실 거예요. 예, 전화 통화하는데 별로 제약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굉장히 편안하게 통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저는 내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신분석을 처음 옛날엔 PIP고 지금은 ICP가 됐는데 한국 임상정신연구소가 2008년도에 우리가 설립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방학 때는 가서 만나지만 항상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분석을 받을 분들은 모두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에 의한 상담을 대부분 해왔어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데 그때도 스카이프라는 게 있긴 했지만 스카이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정신분석적으로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안이 조금 많은 분들 경우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없으면 그 불안을 내려놓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지금 같은 줌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이 편안해지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줌 안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화로 하니까 문제는 아까 감성적인 그런 면이 자극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를 안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 전화뿐이 아니에요. 실제 상담에서도 근데 제자들 중에 굉장히 오래 훈련해서 굉장히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어떨 때 상담에 들어오면 뭐 끝내주질 않아가지고 번역을 치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어태치먼트에 대한 니드가 강하신 분들.
세퍼레이션 앵사이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끝내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꼭 전화 세팅이 아니고 실제 임상에서도 일어나요. 옛날에 한번 밤에 밤에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런 전화를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전화가 상대방이 건 사람이 끊지 않으면 안 끊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다 잠도 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끊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하면은 통화 중이야 계속. 맞아요. 대부분 전화가 건조기서 안 끊어주면 안 끊어지는 것 네, 같아요. 통화 중이 되니까 소리를 지르 제발 전화 좀 끊어라 했는데 자고 있어요. 그 1시간 좀 뒤에 또 말해요. 그리고 또 안 끊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밤을 꼬박 새는데 안 끊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 어떤 경우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잘못 걸려오는 거예요. 사실 전화가. 그래가지고 왜 잘못 걸려왔는데 몇 시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우연히 처음에 한번 만났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받아주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차피 제가 뭐 훈련받고 이런 게 아닌 상황이니까 잘 들어주는 게 좋은 거라고 들어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다른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직접 만나서 할 때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어떻게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쉬운데 전화로 하니까 이제 좀 뭐랄까요 상태가 조금 괜찮은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적당한 때 끊는데 심각한 사람은 이게 안 끊어버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서는 이 전화줄이 탯줄이죠. 그래서 탯줄을 끊어버리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놓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이 전화 상담이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뉴라틱한 분들은 전화 상담이 괜찮은데 이렇게 아주 심한 분들은 대면 직접 만나지 않는 상담이 아니고 전화로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주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퇴행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잖아요. 리모트에 있는 상황에서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리그레션 자체가 리그레션 인 더 서비스 오브 이고라는 개념으로 상담 과정에서는 리그레션은 어쩌면 우리의 건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치료 과정으로서 리그레션, 일정한 정도의 리그레션은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통제되지 않은 리그레션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걸 우리가 이분들을 잘 도와줄 수 없는 입장에서 자극이 심해져 버리면 리모트로 어떤 세션을 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 유튜브 강의 올려주신 거 계속해서 들으면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확실히 또 강의 실시간에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많이 와닿고 공감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직접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그 파티시페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유튜브는 그래서 인터랙션이 서로 일어나는 과정하고 그냥 네. 내가 업서버로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들이 오고 가는 데서 양방향인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걸 소화해내니까. 아까 강성광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치료나 상담 세팅이 아닌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서는 실제로는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은 이제 긴급하게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분을 이제 도와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동료 목사님
함께 같이 계실 때 이제 부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좀 나랑 같이 가서 도와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서 이제 짧게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 우울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셨고 이제 그런 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뭐 가서 힘을 써주거나 아니면은 뭐 대화를 들어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목양자의 입장으로서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그 부탁을 수용해 주는 게 사실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팅 그래서- 자체가 네, 굉장히 프라이빗 세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일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장소도 본인의 집으로 와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동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오피셜한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좀 이렇게 격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이런 목회라는 상황이 좀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면서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성애적인 그런 전이 역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세워지는 게 없지만 적어도 방어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목회자로서 아니면 또는 상담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하고 같이 정신분석을 처음에 창설한 브로이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브로이어라는 분이 처음 만났던 환자가 아나오라는 환자예요. 토크 테라피라는 용어, 언어 치료라는 용어를 쓴 거, 뭐 침리 클리닝, 굴뚝 청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나오가 얘기한 건데 이 아나오가 마지막 치료 과정에서 어느 날 브로이어를 불렀는데 브로이어가 옛날에 왕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산층에 이제 있는 사람들 돌볼 때 저희 어렸을 때 시골 의사들은 왕질하고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이 아나오와 집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상상 임신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상상 임신한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 과정 속에 초대받은 거죠. 말하자면 브로이어가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그분이 가서 적절하게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느꼈던 이 어떤 이분의 내담자가 느꼈던 전이 그 당시에는 역전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전이가 이 사람 애 아빠로 본 거죠. 아나오는 브로이어의 아이를 낳는 이런 정서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진통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체험하고 나서 이 브로이어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명망 있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프로이드는 인컴이 신통치 않은 이제 의사로서 수입이 많지 않은 의사였고 브로이어는 자리가 잡힌 의사였는데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있었고 브로이어가 선배였고 그래서 같이 이런 정신분석에 대한 통찰을 키워왔는데 이 브로이어의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일어나는 상상 임신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오고 갔을 이런 감정들을 브로이어가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제2의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흔들리는 자기를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였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2의 신혼여행을 급하게 떠나고 다시는 정신분석 쪽에 얼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강렬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 아나운은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브로이어는 결혼한 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위험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죠. 나중에 아나운은 독일의 소셜 워커로서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 치료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의 탄생 과정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비슷한 것은 지금 김태희 목사님이 겪을 뻔한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정서를 담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내담자들은 판타지 속에서 이게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네. 그 시나리오 속에 뭐 상담자든지 목회자든지 그게 들어가요. 거기를 맞춰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치밀하게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목회자가 반응을 해가지고 행동을 한 가지만 하면은 막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그 김태우 목사님 그 뭔가 마음속에서 대비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냉정하지만은 예, 뭐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 소리 들을 만큼 냉정하지만은 이제 발길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시나리오 속에 일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해버리면 그 내적 대상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상화된 어머니 상을 만약에 투사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 역할을 내가 해버리게 됩니다. 이 역전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건 그 시나리오에 말려들어서 그 배역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머니 역할이 아니고 유라틱한 전이 속에서 사랑 대상을 우리에게 투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우리도 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식민지화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그 시점에서는 내 마음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투사적 동의시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경험상 느껴지는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파워풀해서 어쩌면 자기를 주체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죠. 나쁜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고 저분 어려운 상황인데 저분이 이렇게 갈구하는 게 있는데 저분이 필요한 것을 저분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나쁜 뜻을 가져서가 아니라 좋은 뜻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에 어떤 분은 밤중에 밤 11시 됐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전구가 나갔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고 어느 목회자한테 전화했는데 그 집에는 아기가 어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좀 위기감, 그 김태희 목사에서 아 혼자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사모님을 데려가려니까 애가 문제인 것도. 그러니까 애를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애까지 밤 11시에 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 혼자 갔는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막 경험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르는 사람은 그걸 다 감안한 거예요. 몇 시에 부르면은 안 올 수도 없고 혼자 올 수밖에 없고 이걸 다 계획해가지고 그런 이제 치밀하게 계획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무의식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의식이 강렬하게 의식을 지배할 때는 의식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데 그때 그걸 견뎌내고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애적인 부분에서요. 그 성애적인 부분이 여기서는 포커스가 되죠. 근데 꼭 성애적인 부분만은 아니에요. 역전이는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렬한 공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서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들, 그러니까 내담자를 돌보는 입장에서 상담자가 이게 컨테인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건 이거고 딱딱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위험해요. 잘 모르는 상태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지면 컨셉츄얼하게 갈 가능성이, 주제와 방어를 우리가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여기 이 책에서 쓴 사람 이런 케이스는 이랬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구체적인 임상에서는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정서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다 파악해서 반응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때 오는 다양한 정서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과거의 이 사람의 히스토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해된다는 쪽으로 교과서는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는 이 강렬한 역전이,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애적인 감정이나 혹은 공격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경계를 놓아버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어쩌면 거기에 무의식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들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벤션을 한다, 누굴 돕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이분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하는 쪽에서 가는 것은 대부분 인터벤션으로서 위험하지 않은데,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억압하는 상황에 있게 되도 그 억압된 정서가 무의식적으로 방어로 드러나버릴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에 의식화하는 상담자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근데 어떤 정서는 그 정서를 억압하는 것보다는 그 정서가 자기에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을 컨테인함으로써 위험하지 않은데,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투사하거나 행동화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지금 상황을 다 알아서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때 개입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놓아야 될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게 통찰이 충분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통찰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디스터브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강렬한 어떤 정서들이 느껴질 때는 지금 얘기대로 알 수 없고 뭐하고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때 이걸 컨테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뒤부터 컨테인하면서 어느 것들이 조금 소화되면서 이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정서가 안전하게 내담자에게 돌아가면, 내담자는 견딜 수 없는 정도지만 우리가 소화한 것이 돌아갔을 때는 이분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화가 일어나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분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뜻이 앞서서 빨리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오랜만에 들으면서 좀 그냥 드는 생각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치료, 남을 돕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심을 저 자신한테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요번 사례, 둘째 시간의 사례에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내담자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체험한 어떤 내담자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끌려가는 느낌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를 반추해보고 이 바운더리를 안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포식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잡아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그거죠. 들고, 그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포식자라는 느낌이 이게 융합한다는 게 머지가 된다. 그러니까 함입되는 거지. 인코퍼레이션, 이 사람은 잡아먹혀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정서가 내 것은 죽어버리고 저 사람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저 사람의 정서가 나를 집어삼켜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있지 못하고 저 사람의 정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악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정말 조금 이 증세가 심각한 그런 내담자들 경우에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치료자거나 아니면 저 같은 개인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 중심을 어디다 둘 건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느 정도의 경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 건가라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힘 빼기 하거든요. 힘 빼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보면 조금 집요한 게 있더라고요. 편집적으로. 그렇죠. 표적이 딱 되고 나면은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표적이 되면은 계속 자기 시나리오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니까, 그럼 그때 뭐냐면은 그 자꾸 뭔가를 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행동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한 것 같은데 했는데 모호해져 버리니까 이게 막 공격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돼 가지고 오히려 흐지부지 상태가 안전한 바운더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답을 줘야 될 텐데 도와줘야 될 텐데 하는 순간 그 시나리오에 휘말려 버리고 그냥 그렇죠. 네, 저 자신도 그냥 모호하게 그러냐고 나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툭 치면 쑥 밀렸다가 빠지면 쑥 들어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밀당하듯이. 이제 그래가지고 막 힘을 뭐 공격이 또 안 먹히는 것 같고 뭐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힘 빼기 작전으로 하면 조금 그래도 그건 딴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 줘서가 아니라 힘을 좀 빼면서 이렇게 완총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게 내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담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를 보호하겠다고 먼저 나섰으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엄마가 끼야 살아요. 아이를 먼저 끼워줬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호자가 먼저 자기가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르시스틱하게 우리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킴으로써 내담자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고 이런 쪽으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그리고 무능한 치료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서가 싫어서 무능한 치료자임을 감내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유능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내담자로부터는 강력한 역전이 어떤 롤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내 주관적인 역전이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 중에 우리의 나르시스틱 니드가 있어요. 잘나 보이고 싶은 것.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합쳐지면 강렬한 파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이분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기사 도구가 발휘되는 거죠. 구원자 환상이 바로 현실화된 이런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말이 누구는 뭐라고 잘 해주시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경쟁 붙이잖아요. 경쟁 붙이는 거죠.